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그러면 치킨도 안 먹어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치킨 하면 그 무엇이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뭐 대부분 저도 이제 3년 전만 하더라도 치킨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치킨이라고 하면은 치킨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치킨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치킨이라는 게 영어 단어잖아요. 닭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치킨 하면은 닭을 떠올리지 않고 음식을 떠올릴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정말 동물 자체가 어떤 동물로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서 인식이 되는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치킨이 이제 구글 검색창에만 띄워 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렇게 많은 치킨들을 만들려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죽여야 되는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몇 명의 닭이 도살될까요?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의 답은 2021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10억 3,500만 명의 닭이 도살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살된 양만 측정이 된 거고 그 사육 과정에서 도살된 닭은 제외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를 365 일로 환산을 해 봤을 때 하루에 약 284만 명의 닭이 도살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사실 이렇게 많은 닭이 도살되고 있다는 현실이 이렇게 우리가 도시나 아니면 혹은 작은 농촌에서 살면서는 뭔가 그거를 크게 인식하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계청에 들어가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닭이 얼마나 도살되는지 월별로 그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개한 자료를 2018 년부터 2021 년까지 2020 년까지 제가 한번 그때 자료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가공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그래프로 환산을 해 보니까 어 보시면 7 월에 닭이 도살하는 양이 급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혹시 이 7 월에 닭 도살량이 급증하는 이유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참여자분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신 거죠? 네. 그러면 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7 월에 이렇게 닭이 많이 도살되는 이유는 사실 뭐 특별한 연구 결과나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7 월에 닭이 많이 도살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7 월에 닭이 이렇게 급증해서 도살되는 이유는 복날이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예. 보면은 이제 7 월과 8 월에 복날이 있잖아요. 보통 닭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닭 도살량을 미리 예상을 하고 도살을 하는데 그 도살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내일 필요한 닭이면 바로 내일 닭을 죽여서 뭐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뭐 2 주, 3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7월 말과 8월 초 중순에 있는 그 3 번의 복날, 이 복날을 어떻게 보면 준비하기 위해서 7 월에 되게 굉장히 많은 닭이 도살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닭이라는 게 사실 저는 치킨을 먹을 때만 하더라도 닭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잘 몰랐는데 사실 저희가 식용으로 먹는 닭은 종류가 두 가지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고 뭐 종개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 채팅창으로 남겨 주고 계시군요. 아 네. 여기 채팅 기능도 있네요. 네네. 네. 채팅을 보면서 저도 예.
예 맞아요. 삼계탕, 복날 이미 답변을 해 주신 분들이 많네요. 네. 네. 그 산란계와 육계가 있는데요.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알을 낳는 닭을 말하는 거고요. 육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치킨이나 아니면 가공해서 먹는 닭이 육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번식을 위한 닭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종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통계나 이런 거 나온 수치는 없고 지금 통계청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산란계와 육계 정도가 있는데 그 산란계 같은 경우에 7,500만 마리 정도가 계속 사육이 되고 있고 육계는 한 9천만 마리 정도 계속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수명은 산란계는 1년 6 개월, 육계는 30일 그리고 성별도 이게 암컷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산란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암컷이어야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암컷만 그 낳고 있고 육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엔 암컷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암컷이 그 성장 속도가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암컷 정도를 육계에서 키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수 수컷 병아리들은 어떻게 만약에 수컷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 영화 미나리 보신 분들이 있나요? 네. 영화 그 미나리에 보시면 이제 스티븐 연이랑 윤여정, 한예리 배우가 나온 그 미국의 생활을 이야기를 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스티븐 연이랑 한예리가 부부예요. 그 부부가 미국에서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화장에 가 가지고 이 병아리들을 선별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암병아리와 숫병아리가 있는데 그 숫병아리를 구분을 해서 숫병아리는 분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보면 도살량에 보면 그 많은 병아 닭들이 도살되지만 어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모르는 병아리들, 수컷 병아리들이 정말 분쇄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닭을 먹는다든지 혹은 계란을 섭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 단순히 그 어떤 하나의 식품을 먹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산업의 구조에 어떤 일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상태에서 분쇄가 돼요. 그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에 수평아리들을 그냥 넣어서 약간 보시면 이렇게 굴러가면서 분쇄기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영상들은 사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봐도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동물 지금 닭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농장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육, 운송, 도살, 가공 이렇게 크게 4 가지의 과정을 거쳐요. 그르 그래서 그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케이지, 평사, 방목 이렇게 3 가지 크게 3 가지를 구분해서 사육 방식이 있고 육계 같은 경우에 개방계사와 무창계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 이런 사육장이나 이런 곳에는 직접 가 보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30 일만 지났다가 어 도살장으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린 상태로 오는 거죠. 닭이 보통 수명이 아까 뭐 7 년에서 야생 닭을 기준으로 할 때 7 년에서 10년 길게는 뭐 20 년까지 보기도 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30 일, 한 달은 굉장히 짧은 그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한 달이면 어 7 년을 기준으로 할 때 7 년이 84 개월이죠. 84 개월이면 84 분의 1 이면 인간의 수명을 84 세로 하면 정말 한 살 됐을 때 오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육계는. 그리고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이제 성인 딱 되기 직전이겠죠. 저희가 뭐 10대 후반이나 아니면 20대 초반
그 정도 닭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트럭에 보통은 4.5톤 트럭 기준에 약 한 3,000명 정도, 예 3,000 명의 닭이 실리거든요. 제가 이제 말이랑 명을 섞어서 쓰는데, 이제 명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 마리는 이제 동물을 칭할 때 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라고 하다 보니까 동물을, 우리가 언어 생활을 말이라고 계속 하게 되면 동물을 계속 이제 좀 함부로 대하는 습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이것도 동물도 하나의, 한 명 한 명 하나의 목숨이다. 그래서 한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명자를 가끔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명자는 그런 목숨 명자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4.5톤 트럭 기준에 약 3,000 명의 닭이 죽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한 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번 계속 이제 쉴 새 없이 들어가는 거죠. 새벽부터 오후까지 계속 도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란계 한 명은 1 일에 한 110 그램의 사료를 먹는데요. 그리고 뭐 생후 146 일부터 560 일까지 뭐 평균적으로 347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개체마다 좀 다르겠죠. 다르고 속도에 따라서 다를 텐데, 어쨌든 그 정도의 알을 계속 낳고 있고, 평균 1년 6 개월, 그리고 1년 6 개월을 살고, 그리고 최대 2년 정도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산란계의 삶이 정말 너무나도 슬픈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면 왼편은 6 개라 그랬고 오른편은 산란계라고 했잖아요. 그 오른편에 있는 산란계 차량 지금 사진을 보면 되게 좀, 음 안쪽 사진은 잘 나오지 않아 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사진이 보이거든요. 그 닭장, 트럭 닭장에 보면 닭만 있는 게 아니라 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실려오는 도중에 알을 낳는 거죠. 그럼 그 알이 뭐 굴러떨어져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뭐 털이랑 섞여 가지고 막 낭자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도 있고, 그 트럭이 대기하는 오른쪽 사진, 지금 보이는 사진 페이지의 오른쪽 사진은 트럭이 대기하고 있던 장소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닭 알이 깨져 가지고 이렇게 막 밑에 떨어져서 냄새도 나고 뭐 털이랑 섞여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도살장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픈 게, 이 생산 효율이 떨어지면 결국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계속 닭을, 인간이 먹을 닭을 생산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도살장에서 생을 마감을 하는 거죠. 이게 또 일반 육개랑 또 이 산란계가 또 식용으로 되면, 이것들은 이렇게 보통 육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육질이 좋지가 않아서 보통은 해외로 수출이 된대요. 그래서 뭐 동남아 쪽으로 수출이 되는, 그 어떤 육가공을 하는, 저희가 그 도살장을 봤었는데, 그쪽 도살장 업체 직원의 말에 따르면 이제 보통 그런 닭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오는 닭들은 이렇게 수출이 되거나 아니면 좀 품질이 떨어지는 닭으로, 고기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이제 답사를 하던 과정 중에 닭이 한 마리가 정말 영화처럼, 동화처럼 닭이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몇 달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온 지. 그래서 이제 트럭 기사님들도 참 친절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트럭 기사님들도 이제 닭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굳이 이제 닭이 이제 어 모이나 이렇게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트럭 기사님들이 돌봐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봄이 있었는데, 그 닭을 이제 저희가
데리고 가도 되냐. 아무래도 도살장이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데리고 가도 되냐." 해 가지고 닭을 구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활동가 3명 저 포함해서 3명 갔었는데 저는 사실 이 닭을 구조하는 거를 반대를 하긴 했었거든요. 이 닭이 살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책에도 나와 있고 아마 잎사귀라고 치면 인터넷에서 기사도 제가 쓴 기사도 살펴볼 수 있어서 그 내용들은 좀 자세히 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닭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 그다음에 닭 말고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있잖아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어 사 도살장을 떠난 사육장을 떠난 돼지가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그것들을 또 어 찾기 위해서 또 도살장을 찾아갔죠. 일단 도살장이 이렇게 되게 벽이 높게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폐쇄적인 공장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도살장 앞에 가시면 이 이후로는 좀 사진이 쪼금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뭐 화면을 끄신다거나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소리 파일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PDF 파일이어 가지고 소리는 키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 도살장 앞에 가면 이 비명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도살당하는 어떤 과정에 있는 돼지가 내지르는 비명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분이. 그건 아니고 이게 도살되기 전에 바로 도살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 계류장이라고 계류하는 데가 있어요. 닭은 잘 모르겠고 돼지 같은 경우나 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길들을 마련을 해 가지고 그 길들에서 대기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도살되기 전에. 그래서 그 지금 차가 돼 있는 공간이 계류장 바로 앞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앞에 있는 돼지들이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걸 도살장 앞에서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차가 다니 뭐 대형 화물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뭐 승용차가 지나가는 도로이기도 한데 그 차 소리가 이렇게 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돼지의 소리가 나면서 되게 좀 어 비현실적인 공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 도살장 앞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는 돼지들은 이렇게 차량에 어 두 칸으로 보통 나눠져 있어요. 트럭 두 칸으로 나눠져 있고 1 층과 2 층에 있는 돼지들 이렇게 있는 트럭 네 트럭에 이렇게 돼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트럭에 있는 돼지들을 보고 그리고 애도하고 어 함께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의 순간을 좀 함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트럭이 도착하면 위에 사진에서처럼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어 지금 사진에 보면 저울이 있어요. 차량 저울을 재거든요. 보면은 돼지를 실은 채로 이 차량 무게를 잰 다음에 그다음에 어 차량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 톤이 나왔다. 그러면 1 톤을 체크를 해 놓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돼지를 내려 놓고 그 빈 트럭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빈 트럭을 재는 거예요. 그럼 빈 트럭을 재면 뭐 빈 트럭이 0.5 톤이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돼지들의 무게인 거죠. 0.5 톤이 돼지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인제 운송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돼지를 보낸 사육장에서는 그거에 맞는 값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돼지가 어떤 생명으로 인식이 되지가 않아요. 뭐 안에 보면 뭐 2 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킬로그램으로 이해가 돼서 철저히 생명체가 아니라 어떤 고기로 인식되는, 어 현실을 도살장 앞에서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 안에 보면 돼지들이 뭐 쪼끔 실려 있는 돼지들 차도 있고 아니면 되게 이렇게 많이 실려 있는 돼지들도 있어요. 근데 돼지들의 어떤 상태, 그 외형적인 상태를 보면 어 거의 대부분 지저분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어서 되게 지저분하고 뭐 따로 화장실이 있진 않으니까 서로 이제 오줌이나 똥을 누면은 서로 이렇게 얼굴에 묻기도 하고 몸에 묻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혈되어 있는 눈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닭도 마찬가지로 사육 과정에서 밀집 사육을 하면 뭐 항문이나 아니면 뭐 눈이나 아니면 털 이런 데가 뽑혀 가지고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돼지들도 보면 이렇게 눈이 충혈되어 있는 돼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 돼지들 보면 사실 뭐 함부로 동정하거나 연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돼지 보면 진짜 슬프고 불쌍하다는 말이 절로, 예, 도살장 앞에서 돼지를 보면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이 그 라카칠도 되어 있어요. 이 라카칠로 돼지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살장 안에 들어가는 돼지들은 뭐 도장이 찍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라카칠이 되어 있는 돼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돼지들의 나이는 닭들은 아까 산란계는 1년 6 개월 정도 돼서 온다고 했고 육계는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되면 온다고 했는데 도살장에 오는 돼지들은 대략 6 개월 정도 되면 옵니다. 이 6 개월 정도면은 인간의 나이로 치면은 어린이 정도에 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활동량도 많은 시기죠, 인간이랑 똑같이. 근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천방지축 어린아이를 상상을 하면 됩니다. 네. 맞아요. 돼지가 정말 깨끗한 동물이에요. 깨끗한 동물이고 호기심이 엄청 많고, 예. 그 루팅이라는 것도 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땅을 막 파서 감자나 땅에 있는 것들 막 찾고. 근데 이제 사실 어 대부분의 그 사육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예. 만족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뭐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돼지들 보면은 어 그러니까 지쳐 가지고 이게 돼지들이 엄청 많으니까 건강하게 크는 돼지가 몇 년 정도 생을 사냐고요? 이거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15 년에서 20년 정도 산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뭐 호기심이 많아서 그 돼지들을 보면 그 돼지 철창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막 이렇게 씹거나 막 코로 이렇게 들거나 이런 돼지들도 있어요. 지쳐 가지고 누워 있는 돼지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 이렇게 그런 돼지들, 호기심이 많은 돼지들은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한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은 뭐 많은 연구자나 활동가들이 말하기로는 정형 행동이라고 해서 이런 밀집 사육으로 인해 가지고 어 그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반복적인 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도살장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꼭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잠시만요. 이 PPT. 네네. 제가 그러면 담당자분께 메일로 지금 바로 전달을 드릴게요.
네. 영상은 사실 물 먹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물 먹는 영상이랑 비명 소리는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도살장에 직접 가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실 도살장이 서울에는 없어요. 예, 서울에는 없고, 사실 한국에서 제일 용류를 많이 소비하는 데가 서울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 근데 이제 서울에는 도살장이 없고, 왜냐면 도살장이 있으면 싫어하겠죠, 사람들이. 예, 소리가 맨날 나고 냄새도 나고 할 테니까. 그래서 도살장은 보통 서울에서 한 3 시간 혹은 뭐 4 시간 가까이 가야, 자동차로는 한 2 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데,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 3 시간에서 4 시간 가야 있는 데 있어서, 이거를 좀 오신 분들께 들려주고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준비되면은 활동가님,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님이 준비가 되시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를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돼지에게 물을 주거든요. 예. 사실 물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음식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비즈를 할 때 삶은 감자나 고구마를 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감자나 고구마를 주게 되면 그 이제 도살장 직원분들이죠. 그 직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일단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별로 썩 좋아하진 않는데, 저희도 이제 자주 방문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삶은 감자나 고구마를 주게 되면 돼지가 그 안에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도축을 하게 되면, 네, 도축을 하게 되면 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적으로 그런 어떤 육질 향상과 뭐 내장 적출이나 아니면 도축의 어떤 편리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폐기물 처리 비용 감소도 있고요. 그런 이유로 12 시간 이상 굶겨야, 예,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를 공유 어떻게 하죠? 이 한동안 해보세요. 뜨는지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잘 뜨고 있고,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누르시면 네. 잠깐만. 잘 보이셨나요? 예. 되게.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그래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끊긴대요. 소리가 들린다. 이게 파일이 좀 커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보시면 그렇게 물을 되게 좋아하는, 아무래도 물도 안 주거든요. 거기서는 물도 안 주기 때문에 물이라도 저희는 가서 주는데, 그 물을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돼지들도 있고요. 물을 줘도 이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누가 주는 물을 받아 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땅바닥에 떨어진 물을 이렇게 핥아 먹는 돼지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물을 줘도 아예 지칠 대로 지쳐 가지고 그냥 누워 있는 돼지들도 많아요. 예. 뭐 눈 감고 누워 있는 돼지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살장 앞에 가면 돼지만 있는 게 아니라요, 소도 와요. 예. 소도 오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누렁소는 제가 보지는 못했고, 이렇게 얼룩소죠, 얼룩소. 예. 우리가 흔히 젖소라고 부르는, 예, 젖소라고 부르는 얼룩소가 있는데, 웬만하면 저희도 실생활에서 젖소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누렁소나 뭐 얼룩소나 뭐 이렇게 명칭을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젖소라고 하면은 사실 소 자체를 젖을 짜는 어떤 기계로 보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실제로 채식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물권에 관심이 좀 없다고 하더라도 어 이런 언어 생활부터 쪼끔씩 바꿔 나가는 것도 우리가 쪼끔씩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얼룩소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돼지들처럼 엄청나게 큰 차에 실려오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1 톤 트럭이나 아니면 쪼끔 더 큰 트럭에 어 2 명 혹은 3 명, 적게는 1명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누렁소와 얼룩소가 있는데요. 누렁소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한우죠. 한우고, 그리고 얼룩소는 젖소입니다. 그래서 얼룩소는 홀스타인 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얼룩소인데, 그 얼룩소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이렇게 빼앗기죠. 우유를 빼앗기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기를 생산하는 어떤 유구로서 길러져요. 근데 이제 여기 SBS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송에서 이런 것들이 동물을 뭔가 고기로 생산하는 기계나 혹은 어떤 상품으로 인식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보다 보면. 그래서 자료는 이걸 쓰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컷이 되면은 고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암송아지는 우유를 생산하다가 우유 생산율이 떨어지면 다시 또 이렇게 도살이 되는 거죠. 도살이 돼서 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비슷해요. 그냥 보다 보면 인간이 동물을 대할 때 뭐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겠죠. 뭐 아까 성장이 잘 된다거나 뭐 알을 낳는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여성 동물이 굉장히 착취를 많이 당해요. 굉장히 많이 당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경향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소도 마찬가지고 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소 같은 경우에는 낙농진흥회 자료에 따르면 인간이 마실 우유를 위해서 매년 400,000 명의 젖소들이 사육이 되고 있답니다. 얼룩소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설명을 하면 시간이 쪼끔 부족하니까 이 영상을 설명을 하면, 이 영상은 지금 이 아까 있던 얼룩소가 계류장으로 가는, 도살장 직전 계류장으로 가기 전에 트럭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내리려면 이 트럭에서 내리는 거를 소가 자기 발로 계류장으로 가지를 않아요. 왜냐면 본능적으로 알지 않을까요? 이게 어 자기가
이제 익숙치 않은 공간으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내리려고 안 하거든요 보면. 그러면은 이제 그 도살장 직원들이 무슨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소를 찔러요. 소의 엉덩이 끌고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예. 누가 "끌고 가냐."고 물어보셨는데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소가 힘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3명 2 명이 끌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어서 끌어당기긴 하거든요. 근데 끌어당기는 것만으로는 되지가 않아서 어 그 긴 쇠 막대기로 엉덩이를 찔러요. 엉덩이를 찌르거나 얼굴이 차 트럭 방면으로 있으면 얼굴을 찔러 가지고 이게 내리도록 차 반대편 뒤쪽으로 이렇게 내리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끌거든요. 예. 그래서 인간의 어떤 무력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런 그 꼬챙이 같은 걸로 찔러서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유를 먹고 소고기를 먹는 거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의 어떤 우유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보면은 정말 너무 그 진짜 저희는 투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소나 돼지들이 도살장 앞에서 진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간힘을 쓰는 거죠, 살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저한테는 좀 이게 엄청나게 슬픈 사실이었는데 비가 오는 날에 도살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비가 오는 날에 도살장에 소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거기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 소가 오면 소가 왜 왔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사유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수의사분들이 있더라고요. 국가 공무원인데 그 국가 공무원분에게 여쭤봤는데 비가 오면 축사해서 미끄러지는 소가 많대요, 바닥이 콘크리트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유가 여럿 있을 수 있겠지만 비가 오면 유독 많이 오는 이유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어 이렇게 얼룩소들이 온다. 오면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다치거나 그런 거죠. 다리가 다치면은 소는 살 수가 없대요. 곧 죽는대요. 그래 가지고 인제 죽기 전에 죽으면은 도살을 못 하거든요. 죽은 상태에선 도살을 못 해서 죽기 직전에 살아있는 상태로 도살장에 와야 그 사육하시는 분 이 얼룩소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살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급하게 진짜 불이 나게 뭐 운송 직원도 구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급하게. 그리고 도살장 한켠에 보면 어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가죽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예요. 소의 피부가 따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게차로 밑에 이렇게 떠 가지고 따로 트럭에 전부 다 실어 가지고 한꺼번에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동은 어디로 하는지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좀 궁금하고 이것을 또 가공하고 뭐 세척하고 하는 그 어떤 업체나 이런 산업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희가 쓰는 뭐 가죽 지갑이나 어떤 가방의 손잡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사 살아있던 소의 피부였던 거겠죠. 네. 뭐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겨울에는 또 저희가 거위나 오리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인제 어 뭐 SNS를 많이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맘때쯤 되면 SNS에 패딩 광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뭐 구스다운 600 뭐 950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패딩 안에 들어가는 털들은 어디서 올까 추적을 해 보면 거의 대부분 거위 털이나 오리 털에서 오는데 그 동물 복지를 준수하는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살된 거위나 오리의 털을 뽑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동물 복지 인증을 받지 않은 구스다운이나 오리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오리나 거위를 뜯어요. 손으로 뜯거든요. 지금 댓글로 말씀해 주신 것 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채취하고 있는지 정말 거의 대부분 모를 거예요. 모르니까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알면서도 입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긴 한데 이게 언론이나 아니면 그런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저희가 관심을 가질 부분들이죠.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는 것에도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착취되고 있다. 이런 현실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영상들도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관심이 있으면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용기를 내시고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돼지도 오늘 얘기는 돼지와 소 그리고 닭 얘기하고 마지막에 거위, 오리 얘기를 했는데 이제 농장동물 생각하면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개도 있어요. 그래서 개도 사실 우리는 개나 고양이를 많이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많이 같이 살고 있지만 실제로 식용으로 하는 개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축산법상 이런 시설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는 불법인데 여전히 이게 불법 시설로 이렇게 뜬장이라고 하죠. 뜬장에 굉장히 많은 개들이 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 번도 가 보지 않았다가 제 책에도 저희 키우던 강아지가 어 그 이렇게 가족을 물게 되면서 네. 가족을 물게 되면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개장소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나오는데 아버지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던 한 1-2 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개 농장에도 한번 직접 가 보긴 했었어요. 산불이 났을 때 한번 갔었는데 이 산불 현장에 갔을 때 이 개들이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육을 동물을 사육해서 먹는다는 게 굉장히 진짜 끔찍한 현실을 우리가 계속 조장하고 뭔가 도움을 주고 있고 이런 현실을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축장 촬영 허가는 농식품부나 기관의 협조 공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받지 않았고요. 사실 협조 공문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활동들은 사실 어떤 법적인 테두리에서 하기도 하지만 법을 불법적인 일들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동물은 법적으로 그 어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불법적인 부분들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독축장에 있는 직원들과 막 엄청 적대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잘 관계를 쌓아 가지고 저희가 와서 이 도살장 에 와서 하는 비질 활동들에 대해서 도살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쟤네들 또 왔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별다른 제재나 아니면 혹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가까이 가서 찍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반대하거나 거부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제 마지막에는 동물 복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저도 책에도 나오지만 동물 복지 식품을 한 2년 정도 1-2년 정도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계란이랑 그리고 동물복지 육류죠. 스티커가 붙인 그거를 이용을 했었는데 동물 복지가 그러면 이렇게 농장 동물의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좀 잔인하면 동물복지 제도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채식을 하는 상태인데 그 초기 단계에는 동물복지 용류와 계란을 섭취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부를 했을 때 나온 결과로는 이렇게 뭐 산란계는 2012년 제일 먼저 시작됐고 뭐 그 이후로 양돈, 육계, 어 얼룩소 그리고 한우 그러니까 누렁소, 염소, 오리 이렇게 농장 인증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스티커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육, 운송, 도살, 가공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 사육 과정에서만 동물복지 기준을 맞추면 동물복지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운송 과정이나 어 도축 과정에 동물복지는 사실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는. 그래서 뭐 그 홈페이지에 가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가면 운송 도축 단계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돼지 사진은 왼편의 사진은 스토리라는 이 기계인데 이 기계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법상으로 이게 아마 그러니까 임신한 돼지에 한해서만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임신한 돼지 뭐 주수가 아마 정해져 있는데 그걸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동물복지 농장의 돼지들을 실제 사진인데 오른편의 사진은 이렇게 돼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스토리 아닌 이렇게 밀집 사육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밀집 사육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밀집 사육이 된 돼지들을 먹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는 거죠, 저는. 그리고 실제로 그 동물복지 인증 농장 비율이 매우 적어요. 예. 보시면 동물복지 인증 농장 비율이 농장이 17.9%, 그 산란계가 가장 많긴 한데 17.9%고 육계나 양돈 그리고 얼룩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로만 보면 굉장히 미미한 상태이고 그 미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증 농장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실제로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뭐 한다든지 몇 주에 몇 번씩 그 감시나 관리가 되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복지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 제도가 동물권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물복지 제도가 필히 과정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어 이제 채식이나 아니면 이런 그 동물권 이런 논의들이 되게 낯설거나 처음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동물복지 용류나 계란들을 이렇게 소비하면서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라고 하죠. 그런 윤리적 소비를 하면서 어떤 과도기의 상태로 좀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실천은 사실 뭐 '실천을 하겠다.' 하시면은 이런 농장 동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로는 언어 생활 같은 경우에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언어를 바꾸면서 우리가 사고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첫 번째로 중요하고 크게 우리의 실천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어떤 소비 문화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진짜 실제로 동물권 활동 같은 거를 같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채식이나 어떤 동물복지 상품을
구매를 하는 거죠. 채소 중심의 어떤 그런 식단을 바꾸게 되면 어쨌든 동물이 고통받는 그 어떤 절대적인 숫자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채식을 하거나 동물복지 상품을 이용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뭐 "먹는 걸 너무 바꾸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되게 어 책에도 나오지만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어머니는 저를 고기 귀신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가죽이나 구스다운, 뭐 이런 울, 캐시미어 이런 동물성 의류들을 사지 않는 것만으로도 또 엄청난 실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크루얼티 프리라고 해서 뒤에 토끼 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화장품을 이용하는 것도 동물을 위한 어떤 우리의 하나의 소비 실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사료 같은 경우에도 고양이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채식 사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채식 사료를 또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의 실천은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동물권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동물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 저희가 일상에서 모두가 먹지 않으면 금방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상 힘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어 사람들이 채식도 할 수 있고 동물복지 상품도 신뢰하고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 정치의 장에 직접 뛰어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시민 정치의 장에 뛰어들라는 거는 어떤 정당에 소속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동물권 단체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해 준 동물자유연대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많은 동물권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에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후원하거나 혹은 가입하고 계속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뭔가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의 활동들이 비록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동물을 현실을 좀 바꿔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SNS나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치킨이라고 검색했을 때 그 치킨 이미지만 뜨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닭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글쓰기나 그런 것들을 하는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버 활동도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나는 너무 바빠서 그냥 정보만 좀 간간히 얻고 하시겠다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현실을 직접 보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봉사나 아니면 뭐 돌봄 활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질 활동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그 삶이 좀 급격하게 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수님이 반려동물 곤충 사료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냐고 했는데, 저는 곤충 사료는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네. 뭐 식용 곤충 이런 건 들어보긴 했는데 곤충 사료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난각 코드 이런 것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보니까 동물자유연대 너무 잘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시관에 가면 그 난각 코드를 구분하는 법도 있고 스티커 구분하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채식을 쪼끔 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뭐 검색해서 어떤 게 채식인지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일일이 다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상에 식품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보면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알레르기 성분에 대부분 육류나 그 유제품들이 되어 있어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볼드 그 음영 처리가 돼 가지고 계란, 우유, 뭐 소고기, 함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 맞습니다. 알러지 있는 건강을 위해서도 지금 사실 채식을 하는 게 맞죠. 네. 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의료 같은 경우에는 택에 보면 뭐 모나 뭐 솜털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쪼끔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면 '동물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 질문이 있는데 "울코트 패딩 안 입으면 겨울 의류는 어떤 걸 입으면 좋을까요?"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뭐 정말 뭐 신슐레이트라고 하나? 무슨 비건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비건 의류들 찾아보면 비건 패딩 뭐 이렇게 치시면 아마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제 마케팅으로 그렇게 잘 활용하는 브랜드들은 그게 나오지만 안 나오는 데는 직접 이렇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안에 태그를 확인해서 안에 충전재나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시간이 좀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 웰론 맞아요. 웰론 패딩을 추천을 드린다고 하네요. 네. 역시 이 집단 지성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패딩을 기존에 이미 뭐 구스다운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저는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미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그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또 지구에 또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실 새로운 제품을 사는 거보다는 이미 있는 제품들을 오래 사용하는 게 어 동물에게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 내가 이 동물의 털을 입고 있는 게 굉장히 찝찝하다.'면은 그거를 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에게 주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다른 제품을 사 가면서 기존에 있는 뭐 패딩이나 이런 것들을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꼭 사야만 한다고 한다면 뭐 여기서 말씀해 주신 웰론이나 솜 충전재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뭐 부족하더라도 어 양해해 주시고 이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또 네 고맙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